네, 이번 강의에는 회로의 기본 소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지스터와 인덕터 캐패시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소자를 사용을 할 때 럼프 엘리먼트 소자 모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럼프 엘리먼트는 실제 물리적인 저항은 라이트 벌브가 될 수도 있고요. 탄소 피막 저항이 될 수도 있고 어레이 저항이 다양한 물리적인 형태의 저항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저항들을 이런 심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회로 해석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가정은 이 소자가 물리적인 사이즈를 점유하지 않는, 물리적으로는 점에 해당하는 소자처럼 동작을 하는 조건을 얘기를 합니다. 럼프 엘리먼트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마그네틱 플럭스의 변화가 없어야 되는 것과 전하의 변화가 없어야 되는 조건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조건은 어디에서 만족해야 되느냐 하면 컴포넌트 바운더리, 다시 말해서 서킷의 바운더리에서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이 조건은 매크로스코픽하게 보게 되면 레디에이션 조건입니다. 이제 전자기파가 발생을 하지 않는 조건, 에너지가 회로 밖으로 누출되지 않는 상태인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조건은 이 럼프 소자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실제로 신호가 지나가기 위해서는 파이나이트한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시간에 비해서 실제 신호의 빠르기가 훨씬 느립니다. 그래서 신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소자에 의해서 생겨나는 지연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조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 모두 다 뭐와 연관이 되어 있느냐 하면 신호의 빠르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신호의 빠르기는 실제로는 신호의 파장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파장이 충분히 길면, 충분히 길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느냐 하면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회로 크기에 비해서 신호의 파장이 훨씬 길면 그러면 위에서 이 조건을 다 만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주 높은 주파수 신호가 아니면 위에 럼프 엘리먼트 조건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려면 여기 그 럼프 엘리먼트 모델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 다른 자료를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 섹션에서 럼프 엘리먼트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회로에서 사용되고 있는 테크닉들은 이런 가정 하에서 어널리시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자가 있을 때, 여기에 임의의 소자가 있을 때 소자의 터미널이라는 개념과 포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소자에는 두 개의 터미널이 있습니다. 1번 터미널과 2번 터미널이 있고요. 포트는 보통은 레퍼런스 전압과 시그널 전압 사이, 이 포트 디퍼런스를 우리가 포트 전압이라고 정의하는데요. 포트는 터미널 두 개가 포트 하나를 정의를 합니다. 이런 터미널들 중에 이제 레퍼런스 그라운드 혹은 어스라는 게 있는데요. 레퍼런스 그라운드는 이 회로를 해석을 할 때의 기준 전위에 해당하는, 다시 말해서 0V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전위를 우리가 그라운드라고 잡습니다. 그라운드는 임의의 위치를 우리가 레퍼런스 그라운드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스라는 개념은 글로벌 레퍼런스입니다. 이게 실제 지표면이 가지고 있는 전위를 우리가 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회로가 어스는 똑같이 인식을 합니다. 기준전위, 글로벌 기준전위가 되고요. 실제로 회로가 동작할 때는 어스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세이프티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어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스는 절대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레퍼런스 그라운드는 상대 기준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섹션에서의 키워드는 터미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요. 포트라고 정의했을 때 포트는 어떤 걸 나타내는가, 그리고 레퍼런스 그라운드와 어스는 각각 어떤 걸 나타내는가, 그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시는 게 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럼프 엘리먼트가 뭘 나타내는지, 그리고 터미널과 포트와 그라운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회로의 소자들 중에 이제 저항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저항은
심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저항 양쪽에 전압이 플러스 마이너스 V만큼 인가가 되면요. 이 전압의 방향에 일치하게 이렇게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향으로 전류 I가 흐른다고 표시를 합니다. 이 전류의 방향과 전압의 방향이 서로 일치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전압과 전류 사이에서는 비례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압은 흐르는 전류에 비례해서 커지고요. 전류는 걸어준 전압에 의해서 비례해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과 전류와 저항은 이런 관계에 있게 되는데요. 전압은 전하를 밀어서 전류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압이 크면 전하를 많이 움직여서 전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저항은 전하가 움직이는 걸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이 커지면 전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기식을 참조해서 보시면 이 전류는 앞서 단위를 말씀드릴 때 전류는 단위 시간당 흘러간 전하량을 나타내는데 전압이 세지면 전하를 밀어내는 힘이 세지면 전하가 더 많이 흘러갈 겁니다. 그리고 저항이 커지면 흘러가는 전하를 방해하는 역할이 커지면 전류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이 반비례하는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과 전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저항을 통해서 여기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압과 전류 사이에 IV 특성을 보시면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가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 기울기가 1/R, 컨덕턴스에 해당하게 됩니다. 컨덕턴스는 전도선 저항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컨덕턴스는 저항의 역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컨덕턴스를 나타낼 때 G는 1/R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류와 전압의 기울기를 봤을 때 이 기울기가 컨덕턴스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항에서 기본적인 터미널 특성이라면 전압과 전류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만족하는가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그래서 터미널 특성을 봤을 때 I는 V/R 혹은 V는 R 곱하기 I 이런 형태의 터미널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60W 라이트 벌브가 220V 파워 라인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라이트 벌브가 있는데요. 이게 220V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얘가 근데 전력 소모가 60W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전력 소모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전력 소모는 파워가 60W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V times I 걸어준 전압과 전류의 곱이 전력입니다. 따라서 흘러간 전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하면 파워 나누기 걸어준 전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파워가 60W고요. 걸어준 전압이 220V입니다. 볼트 RMS 값이죠. 그래서 얘가 볼트 RMS고 얘가 와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위는 지금 60 나누기 220을 하게 되면 0.272 정도 되니까 273mA 정도 되겠네요. RMS 값을 나타내죠. RMS는 루트 민 스퀘어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273mA RMS
정도의 전류가 흘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질문은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라이트 벌브가 전구가 가지고 있는 저항값을 계산하는 얘기입니다. 저항값은 V over I로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압이 지금 220V, RMS 220V고요. 전류가 0.273 암페어 RMS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나누게 되면 220 나누기 0.273 이되면 지금 806 정도 되겠네요. 제가 지금 유효차 세 자리 정도를 쓰고 있는데요. 806 오h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의 질문은 어떤 라이트 벌브가 60W 전력을 소모하고 220V 연결되었을 때 60W 전력을 소모한다면 그 전구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문제와 그렇게 됐을 때의 전구의 저항이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여기를 한번 보죠. 여기는 배터리가 1800mAh 전하량을 나타내죠. 그죠? 이 정도 있고 전압이 3.6V일 때 이 배터리가 모바일 폰에 전력을 공급하는데 한 120mW 정도 소모하는 모바일 폰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 질문은 Continuous Operating Time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조건이 전하량이 1800mAh 정도입니다. 그래서 얘가 1800mAh면 1.8A times 3600 하면 이거 세크 단위로 쿨롬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세크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쿨롬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지금 걸린 전압이 3.6V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저장하고 있는 에너지는 볼트는 사실은 단위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줄 퍼 쿨롬의 단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쿨롬을 곱하게 되면 줄 단위의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8 이렇게 계산해보죠. 그러면 1.8 곱하기 3600 1시간은 60분 60초에 해당하죠. 여기에 3.6을 곱하면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자리. 그래서 23.3 kJ 정도 되네요. 이게 1.8 times 이라 Q times V 이렇게 되는데 1.8 times 3.6을 하게 되면 얘가 23.3 kJ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물어본 게 에너지를 물어본 건 아니네요. 오퍼레이팅 타임을 물어봤네요. 그래서 오퍼레이팅 타임을 다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휴대전화가 소모하는 디스페이션 하는 파워가 120mW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가 공급할 수 있는 파워 전체 파워는 1800 mAh times 3.6V입니다. 그러면 1800 곱하기 3.6을 계산하면 648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6.48 Wh 이 정도 되네요. 지금 보면 밀리가 천 단위로 떨어져 나갔고요. 그러면 남는 게 암페어하고 볼트가 곱해지면 와트가 되고요. 아워는 여기에 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작하는 컨티뉴어스 동작 시간은 T는 전체 공급할 수 있는 파워에서 현재 소모하는 파워로 나누게 되면 실제 파워가 6.48 와트인데요. 와트 아워인데 지금 소모하는 게
0.12W겠죠. 지금 120mW니까요. 그러면 6.48 나누기 0.12를 하게 되면 54시간이 나옵니다. 54hour가 남겠죠. 그래서 54시간 정도가 Continuous Operating Time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54시간을 만약에 슬립 모드를 써서 한 주 동안 사용하고 싶다 하면 일주일이라고 하면 몇 시간이 필요하냐 하면 24시간 곱하기 7일 하게 되면 168시간을 동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54시간 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의 슬립 모드를 써야 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168 중에 몇 퍼센트가 슬립 모드인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슬립 모드 퍼센티지는 실제 동작해야 될 전체 시간 아워분의 몇 퍼센트가 살아있는 시간이냐 54아워가 살아있습니다. 이거에 퍼센티지를 계산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계산하면 54 곱하기 100 나누기 168을 하게 되면 32.1% 정도 됩니다. 전체 시간의 32.1% 정도를 동작하고 있는 시간으로 할당을 하게 되면 일주일 정도 동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 살펴본 내용들은 저항과 전력 소모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저항을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레지스티비티 혹은 컨덕티비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고유저항이라고 합니다. 물질마다 주어져 있는 고유저항이라고 하고요. 컨덕티비티, 전도도는 레지스티비티에 뒤집어져 있는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로 값이 고유저항 값을 나타냅니다. 고유저항 값은 여기 테이블에 주어져 있는데요. 물질의 고유저항은 그 머티리얼마다 정해져 있는 값들입니다. 그리고 단위는 오hm cm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바의 길이가 L이고요. 폭이 W고 두께가 T라고 했을 때 여기 바의 끝에서 끝까지의 저항을 R이라고 하면 이 바의 저항 값은 어디에 비례하느냐 하면 길이가 길수록, 다시 말해서 이 바의 저항은 어디에 비례하느냐 하면 길이가 길면 저항이 커집니다. 그리고 위스가 크고 두께가 두꺼우면 단면적이 클수록 저항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저항은 전하가 지나가는 걸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길면 방해를 많이 받고요. 이 통이 넓으면 저항을 작게 받습니다. 자, 이 비례상수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레지스티비티 고유저항입니다. 그래서 저항은 이 비례상수, 지금 보시면 여기에 단위를 맞춰 보시면 이게 길이가 메타 단위고요. 밑에가 메타 제곱의 단위를 가지고 있고 전체는 저항의 단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resistivity times L over W times T.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 전체 단위가 저항하고 맞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얘가 레지스티비티 단위를 생각을 해보면 얘가 오hm, 여기가 오hm 메타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렇게 곱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곱하게 되면 오음의 단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레지스티비티의 단위는 오hm 메타의 단위를 가지고 있고, 레지스티비티는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나이크롬 세그먼트, 나이크롬은 레지스티비티 1.10 곱하기 10-6승 오hm cm 정도 됩니다. 나이크롬 선이 있는데 길이가 5mm고 폭이 10마이크로, 두께가 1마이크로인 나이크롬 선이 있습니다. 이것의 저항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항은 5 타임스 길이가 1mm, 폭이 10마이크로, 두께가 1마이크로인 저항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지스티비티가 지금 1.10 2-6승이고요. 길이가 지금 여기는 지금 센티미터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센티미터로 환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0.5cm입니다. 5mm는. 그리고 나누기 폭이 10마이크로인데요. 10마이크로, 마이크로미터는 10-4승 센티입니다. 그래서 12-4승 폭이고요. 1마이크로는 2-4승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저항을 계산해 보면 5.5ohm 정도가 나옵니다. 저항을 계산을 할 때, 지금, 레지스티비티는 여기 테이블에서 찾았고요. 길이는 5mm인데, 이 레지스티비티의 단위가 오hm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길이를 센티미터로 다 바꿔줘야지 나중에 센티미터하고 센티미터가 캔슬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0.5cm, 여기는 10 곱하기 10-4승cm, 1 곱하기 10-4승cm로 주게 되면 저항값을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항이 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저항이 회로에 연결이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 R1과 R2가 지금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전류가 공통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공통으로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 VS는 VR1에 걸린 전압과 V2에 걸린 전압으로 합으로 주어질 겁니다. 그런데 V1의 전압은 I 곱하기 R1 더하기 I 곱하기 R2. 지금 I 전류를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저희들이 I로 놨다고 하면 ohm의 법칙을 생각을 해보면 저항에다가 흐르는 전류를 곱하게 되면 이 저항 양쪽 터미널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V1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기는 V2는 R2 양단이 걸리는 전압이 I 곱하기 R2로 주어집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V2나 V1의 전압을 알고 싶습니다. 주어진 VS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그 전류에 대해서 먼저 계산을 해보면 I는 전류 I는 VS 나누기 R1 더하기 R2 이렇게 주어지죠. 자, 그리고 V1은 IC R1이죠. 따라서 V1은 R1 over R1 플러스 R2 곱하기 VS로 주어지고요. V2는 R2이기 때문에 R2 나누기 R1 더하기 R2 times VS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두 식은 V2의 전압과 흐르는 전류를 여기 V2의 전압과 V1의 전압 지금 1요 시계에서 주어진 값이 V1과 V2의 전압이 각각 어떻게 디바이딩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VS 전압이 V1과 V2에 디바이딩 되는 룰은 이 저항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V1에 걸리는 전압은 R1이 커지면 커지고요. V2에 걸리는 전압은 R2에 걸리는 전압이 커지면 커집니다. 그리고 아미어스하게 V1과 V2를 더하면 R1 플러스 R2, R1분의 R2가 되기 때문에 얘는 VS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회로는 병렬 회로인데요. 병렬 회로인 경우에는 여기 양쪽에 걸린 전압이 동일합니다. R1과 R2 양쪽에 인가된 전압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회로에서는 IS가 공급한 전류가 R1이 흐르는 전류와 R2에 흐르는 전류의 합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흐르는 전류, 여기를 I1, 여기 흐르는 전류를 I2 이렇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두 전류의 합이 바로 여기서 흘러 들어간 전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오음의 법칙에 의하면 저항 양단에 흐르는 전류는 인가된 전압에서 컴포넌트의 저항값으로 나누면 전류가 나옵니다. 이게 I1의 값이고요. I2의 값은 V over R2로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전압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V는 1 over R1 더하기 1 over R2를 나눠줘요. IS 나누기 이 값을 해줘요. 자, 그래서 분자 분모에 R1, R2를 곱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R1, R2, R1 플러스 R2 타임스 IS 이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흘러 들어간 전류는 R1에 흐르는 전류와 R2에 흐르는 전류의 합으로 주어지고 각각의 전류는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 V의 V를 저항값으로 각각 나누면 개별 전압이나 저항의 전류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IS에 대해서 V를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단 터미널에 걸려있는 전압을 찾아내게 되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기에서부터 저희들이 I1과 I2를 계산해낼 수 있는데 I1은 V over R1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여기는 R2 over R1 더하기 R2 마이너스 IS가 되고요. I2는 V over R2가 돼서 R1 플러스 R2 값이 되고요. 자,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R1에 흐르는 전류는 R2에 비례하고요. R2에 흐르는 전류는 R1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리즈 회로를 이용해서 전압을 디바이딩 하는 방법, 그리고 병렬 저항을 가지고 전류를 디바이딩 하는 방법을 봤습니다. 회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오퍼레이션입니다. 저항을 이용해서 전압을 분배하거나 전류를 분배하는 회로거든요. 그래서 전류는 병렬 회로를 이용해서 분배를 하고 전압은 직렬 회로를 이용해서 분배를 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엑서사이즈를 한번 보죠. 여기에서 소스 전압이 10V고 R1, R2가 1K, 2K일 때 저항 R2에 걸려있는 전압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A번 그림이기 때문에 직렬 회로입니다. 그래서 V2의 전압을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V2의 전압을 한번 계산을 해보죠. 지금 R1, R2가 직렬로 붙어 있기 때문에 V2에 걸린 전압은 일단 그때 흐르는 전류를 계산해야 되는데 흐르는 전류는 VS에서 R1과 R2가 직렬로 붙어 있으면 이 전류가 됩니다. 여기에 전류에다가 R2에 흐르는 저항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계산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전체 저항이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전체 저항.
소스에서 전체 저항을 하게 되면 이게 흐르는 전류인데요. 여기에 R2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전류 I를 계산한 거죠. 전류 I가 VS를 R1, R2로 나눈 값에 해당하고요. 거기에 R2를 곱하게 되면 걸린 전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R2 값이 2K, 그리고 R1이 1K, R2가 2K, K는 서로 떨어질 거고요. 10V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가 20V 나누기 3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0 나누기 3이면 6.67V 정도 나오네요. 요 숫자 세 자리를 보면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B는 current dividing 회로인데요. 소스 전류가 100mA, 그리고 R1, R2의 값이 똑같이 1K, 2K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R2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를 계산하는 과정도 유사한데요. 일단 걸린 전압 전체, 이게 그 I2라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I2인데, I2는 실제 걸린 전압에서 R2로 나누면 R2에 흐르는 전류가 나옵니다. 근데 전체 걸린 전압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스에서 공급한 전류에다가 전체 저항을 곱해야 됩니다. 전체 저항은 병렬회로의 전체 저항은 앞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봤듯이 여기 보시면 V하고 I 사이에 오묘 법칙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전체 저항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전체 저항을 계산해 보면 R1, R2, R1 더하기 R2가 되고요. 이게 전체 전압입니다. 여기를 R2로 나누면 전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IS가 100mA, R1이 1K, R1이 1K 플러스 2K가 돼서 얘가 100 나누기 3mA입니다. 그래서 100 나누기 3을 하면 33.3 정도 나오니까 얘가 33.3mA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압 디바이딩과 전류 디바이딩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계산해내는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앞서 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하게 되면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 전체 저항은 각각의 저항을 더한 값과 같아지고요. 병렬로 되어 있을 때 전체 저항, 지금처럼 여기를 오미의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V와 IS 사이의 전체 저항 값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직렬일 때는 저항을 두 개 더한 게 되고요. 병렬일 때는 컨덕턴스를 두 개 더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10.1에서 여기에서 만약에 R1, R2가 1K, 2K면 전체 저항은 얼마인가를 물어봤는데요. 전체 저항은 시리즈일 때는 이 두 개의 합이기 때문에 3kΩ이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B인 경우에는 병렬회로이기 때문에 저항값이, 전체 저항값이 R2에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전체 저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1K 타임스 2K 나누기 1K 플러스 2K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3분의 2인데 K 하나가 여기 K 하나가 사라지고 K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를 생각을 해보시면 2 나누기 3 K 정도 됩니다. 그래서 2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0.667 k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667 ohm이 됩니다.
킬로가 10의 3승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항의 직렬 회로와 병렬 회로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회로를 해석을 할 때 KVL과 KCL을 써서 회로가 만족해야 될 조건들을 나열하고요. 그 나열된 걸 연립방정식으로 풀게 되면 회로에 대한 특성을 저희들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 1.11에 보시면 R1, R2, R3, R4 4개 저항과 전원 소스 IS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지금 찾고자 하는 변수가 V1, V2, V3 여기는 레퍼런스 노드고요. 이 세 개와 여기 요 세 개 전압 V1, V2, V3 세 개를 언노운으로 놓습니다. 그러면 세 개의 연립 방정식을 찾아내면 됩니다. 연립 방정식을 만들 때 KCL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KVL을 쓸 수도 있습니다. KCL은 특정 노드에서 빠져나가는 모든 전류의 합이 제로가 되어야 된다는 조건을 만족하죠. 넘트 엘리먼트 조건을 만족하면 딴 데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V2가 있는 노드를 보시면 R2로 가거나 R3로 가거나 R1으로 나가는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나간 넷섬을 내게 되면 여기에 소스가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나가는 전류의 썸을 내게 되면 제로가 되게 됩니다. 그런 룰들을 이용을 해서 노드 이퀘이션을 세워보는데요. 첫 번째 V1 노드에 해당하는 이 노드에 만족해야 될 식을 한번 찾아보죠. 그러면 V1과 V2가 전압 차이가 R1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R1분의 1을 우리가 G1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G1 곱하기 V1과 V2의 차이를 내게 되면 R1에서 흘러 들어가는 전류의 값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 전류는 여기서 흘러 들어온 전류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족해야 될 식입니다. 저희들이 하나, 둘, 세 개를 언노로 잡았기 때문에 세 개의 이퀘이션을 세울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노드에서 저희들이 노드 이퀘이션 하나 세웠습니다. 두 번째 노드에서는 이렇게 빠져나가는 전류 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V2에서 V1을 빼서 G1을 곱하면 이 전류가 나옵니다. 그리고 V2 곱하기 G2 이렇게 R2분의 V2에 해당하는 값과 똑같죠. 이렇게 하면 여기로 빠져나가는 전류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전류는 G3 곱하기 V2에서 V3를 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얘가 0을 만족해야 되죠. 자, 두 개의 조건을 찾아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을 여기서 찾아보죠. 여기서 찾아내게 되면 이렇게 빠져나가는 전류는 V3에서 V2를 빼서 G3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V3에서 V2를 빼서 G3를 곱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V3 곱하기 컨덕턴스 4, G4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의 식을 세웠고 모르는 게 하나, 둘, 세 개이기 때문에 답이 얻어집니다. 이 연립 방정식을 행렬식으로 적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모르는 게 V1, V2, V3가 여기에 좀 언노운이 있고요. 여기에 행렬식은 위에 있는 식을 그대로 옮기게 되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알고 있는 소스는 지금은 여기만 IS고 나머지는 다 제로입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행렬을 만들 때 다이오고널 텀을 자세히 보세요. 다 파지티브 값입니다. 왜냐하면 빠져나가는 걸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파지티브인 이유는 여기가 G1 곱하기 V1이기 때문에 플러스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G1, G2, G3가 V2에 대해서 이렇게 행렬을 곱할 때 이렇게 곱할 때 V2에 대해서 보시면 두 번째 노드는 V2에 대해서 다 파지티브인 개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프 다이고널 이런 다이고널에서 벗어난 지점은 다 네거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V1, V3 물론 이제 레퍼런스 그라운드는 제로이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V2와 여기 레퍼런스 V4는 사실은 제로죠. 지금 레퍼런스이기 때문에 이 노드가 레퍼런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행렬들을 연립방정식으로 채우게 되면 여기 행렬이 A가 되고요. X가 여기 우리가 찾아야 될 unknown이고 Y는 여기 있는 소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얼마의 전류를 흘려줬는지 소스를 알고 네트워크를 알면 그 내부의 노드 전압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만약에 이게 전압 소스가 인가됐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unknown을 하나, 둘, 셋, 지금은 소스가 흘려준 전류까지 unknown을 잡았습니다. 4개의 식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4개의 식을 어떻게 찾느냐 하면 위에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동일합니다. 세 번째까지는 여기 있는 식과 동일합니다. 네 번째 식이 뭐냐면 여기와 여기에 전압 차이. 이렇게 V1 노드의 전압이 VS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 조건을 이용을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행렬을 옮깁니다. 자, 그러면 unknown이 알아내야 될 게 V1, V2, V3, I 소스. 지금은 소스를 전압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 전압 소스에서 나오는 전류가 얼마인지를 알아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4개의 unknown을 찾기 위해서 하나, 둘, 셋, 4가지씩을 적어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마지막에 있는 식 하나가 이렇게 곱하면 V1은 VS다. 이렇게 지금은 소스가 볼티지 소스로 바뀌어 있죠. 그렇죠?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행렬 A와 unknown X 그리고 소스 Y가 있으면 역행렬을 구해서 unknown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보통 그 회로가 주어져 있을 때 노드 이퀘이션을 세워서 회로를 풀게 되는데요. 실제 회로 시뮬레이션 툴은 이런 역행렬을 계산을 해서 unknown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제로 등가회로에 대한 내용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등가회로는 어떤 의미의 회로에 2개의 터미널이 나와 있습니다. A라는 터미널과 B라는 터미널이 주어져 있을 때, 이게 블랙박스라고 했을 때요. 물론 여기 안에는 이제 저항과 전압 소스, 전류 소스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겠죠, 그죠? 이런 블랙박스 회로를 테미난이나 노턴 등가 회로로 컨버팅을 하면 이 회로가 하나가 A가 되고 하나가 B가 되면, 혹은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하면 2개가 동일한, 그러니까 여기와 동일한 회로에 해당하는 모델들을 테미난이나 노턴 형태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회로와 테미난 등가 회로가 동일하다고 하면 개방했을 때, 이렇게 지금 보시면 A 터미널과 B 터미널을 개방했을 때 나오는 전압이 지금 VTH입니다. 그렇겠죠? 여기 나오는 전압, 개방했을 때 터미널이 VTH입니다. 그래서 테미난 전압은 개방한 상태에서, 이 회로에서 개방한 상태에서 AB 전압을 재면 그 값이 바로 여기 값을 주게 됩니다. 자, unknown 중에 하나인 RTH를 찾아야 됩니다. 테미난 저항을 찾아내는 방법은 노턴 등가회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걸 이용을 해서 테미난 저항을 찾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임의의 저항을 달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항을 달아서 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여기에 임의의 저항을 달아봅니다. 아래를. 그러면 여기 VAB에 걸리는 전압, VAB에 걸리는 전압을 적어보면 얘는 R TH 플러스에 RL분의 RL의 V TH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건 찾았고요. RL은 알고 있는 값이고요. VAB는 측정을 하면 되죠. 그래서 RTH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임의의 저항을 달았을 때 VAB를 재면, VAB는 알고 있고요. VTH는 방금 찾아냈었고요. RL 알고 있으면 RTH를 찾아낼 수 있죠.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노턴 등가회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블랙박스와 이 노턴 등가회로가 동일한 회로라고 하면 여기를 단락을 시키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다 여기로 흐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단락을 시키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을 하면 얘가 바로 노턴 커런트가 됩니다. 이 전류를 측정을 하면
바로 이 값을 알아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두 개도 등값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단락을 시키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노턴 커런트와 같아야 됩니다. 이때 흐르는 전류는 RTH분의 VTH 값이기 때문에 얘가 ITH가 됩니다. 그래서 노턴 볼티지와 노턴 커런트 그리고 노턴 저항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시고, 그리고 등가 회로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잡한 회로를 간단한 회로로 변환시켜 줄 수 있습니다. 등가 회로 개념을 이용하면. 그래서 노턴과 테미난 등가 회로가 어떤 건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엑서사이즈에 보면 어떤 블랙박스 회로가 있는데요. 오픈 볼티지가 5V라고 합니다. 이 블랙박스에 오픈 볼티지가 5V라고 있죠. 쇼커런트 게인이 이렇게 단락을 시켰을 때 전류가 100mA라는 얘기인데, 이 이야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테비난 전압이 5V고요. 노턴 커런트가 지금 100mA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노턴 저항 값은 이 값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얘가 5 나누기 0.1A 그래서 50옴 이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이퀴벌런트 테비난 등가율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테비난 등가율을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5V 저항은 55 이렇게 되고요. 노턴 등가율로 적으라 그러면 커런트 소스가 100mA 여기가 55. 그래서 이 두 개는 동일한 회로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회로를. 그리고 블랙박스의 등가 회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방시켰을 때의 전압과 단락시켰을 때의 전압을 찾아내게 되면, 개방시켰을 때의 전압이 노턴 전압을 알려주고, 단락시켰을 때 전류가 노턴 커런트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둘을 이용해서 노턴 저항을 찾아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엑서사이즈는 블랙박스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블랙박스가 있는데 여기에 저항을 달았습니다. 첫 번째 RL이 1K일 때 VO가 5V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RL을 2K로 바꿨더니 7V입니다. 여기가 VO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경우에는 등가회로가 VTH, RTH 쪽에 RL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두 개 터미널이 여기 터미널에 해당하고요. 자, 여기에서 출력 전압 VO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RTH 플러스의 RL분의 RL의 VTH 이렇게 주어져요. 첫 번째 VO는 이거일 때 RL이 첫 번째를 1kΩ이라고 적죠. 그리고 여기 VO1이라고 하죠. 그리고 VO2는 RL2 RTH 플러스 RL2 곱하기 VTH 이렇게 주어져. 지금 찾아내야 될 값 두 가지는 테비난 전압이 얼마인지 모르고요. 테비난 저항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자, 두 개의 언노운인데 지금 두 개의 언노운에 여기도 언노운이죠. 두 개의 언노운에 식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지금 VO1이 5V, RL1이 1K, VO2가 7V, RL2가 2K. 그렇게 주어졌을 때 테비난 저항과 테비난 전압을 계산해낼 수 있을 겁니다.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VO1 나누기 VO2를 하게 되면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얘가 5V고 얘가 7V입니다. 이렇게 나누게 되면 여기에서 그 RL1 나누기 RL2
타임스 여기에 RTH 플러스 RL2 RTH 플러스 RL1 으로 주어지죠. 근데 지금 RL1이 1이고 RL2가 2죠. 그리고 모르는 게 RTH 플러스 2 RTH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RTH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2를 여기다 곱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식 자체는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10 TH 플러스 1이 뭐와 같아야 되느냐 하면 7 플러스 2와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7 RTH를 여기 넣으면 3 RTH가 14 마이너스 10이니까요. 4가 되겠죠. 4K가 되니까 10K에서 14K에서 10K를 빼니까 이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RTH는 4K 나누기 3이 되게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4 나누기 3 1.33K 정도 되겠네요. 정도 됩니다. 자, 그 값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VTH 값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VO1을 쓰게 되면 5V가 1K 나누기 1.33K 플러스 1K 타임스 VTH 값이 되니까요. VTH는 대변한 저항값은 5 곱하기 2.33 값에 해당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5 곱하기 2.33을 하게 되면 11.7V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비난과 노톤 등가회로를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는가, 등가회로 성분들을 어떻게 찾아내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저항의 종류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가장 많이 쓰는 저항은 카본 필름 저항입니다. 이렇게 생겨 있는 카본 필름 저항을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용도에 따라서 카본 컴포지션 저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카본 컴포지션 저항은 인덕턴 성분이 작기 때문에 아주 고주파 특성이 좋습니다. 대신에 단점은 온도에 따른 변화가 좀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메탈 필름 저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밀한 저항을 가지고 있고 좀 특성은 좋지만 가격이 좀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탈 옥사이드 저항은 주로 파워 모듈 쪽, 약간 어느 정도 높은 전력을 담당하는 쪽에 많이 쓰고요. 와인딩 저항, 여기는 고출력 전력 회로, 파워 모듈 같은 것들을 보면 이런 와인딩 저항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세라믹 저항도 하이파워 쪽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 와이어 와인딩 쪽이 훨씬 높은 전력에 사용이 되고요. 그 아래 단계에 있는 파워 모듈들이 이런 세라믹 저항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항들에도 다양한 종류들이 있고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저항은 카본 필름 저항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항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